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주거 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2050년 이렇게 봐요. 2050년. 2050년. 그래서 왜 2050년을 보냐 하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2035년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2025년을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책자가 LH 연구원에서 나온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LH 연구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뉴노멀을 주장하는 이제 서양 학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 뉴노멀 시대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요새 보면 이제 축의 전환, 뭐 제3의 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의 대변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책이 많이 나오는데, 축이 3개가 있다는 거는 이 TV를 보는 분들 아시죠? 축이 3개예요. 이번에 3축이에요. 1축은 뭐냐 하면, 이거 제 논리입니다. 제 논리. 그러니까 1축이 언제냐 하면 BC 5,600년 전. 그게 1축이에요. 그 1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정신의 토대가 되는 사상들. 그 소크라테스, 공자, 이쪽에 가면은 이제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던 석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신의 토대가 만들어졌죠. 그걸 가지고 모든 그 사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다 이제 그때 전후 시대 사람들이고, 네. 이해 축이 언제냐 하면 언제 갔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혁명? 네, 산업혁명. 정확히 아시네요. 역시 후랭이 TV에 답네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첫째는 이렇게 그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하는 암흑기가, 중세의 암흑기가 깨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산업사회에 오면서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적 사고가 별로 없지 영적 사고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한테 조금 배반하면은 그냥 마녀 사냥 뭐 이래도 다 되고. 근데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산업혁명과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그게 최고로 이렇게 우리한테 끼친 영향이 왔던 세대가 아까 얘기한 1800년대가 거의 하가 되면서 전화기도 만들어지고 뭐 전기도 나오고 뭐 이런 시대. 그래서 1800년을 공부하라. 저는 이제 저를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알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온 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요거는 영적인 측면하고 과학적인 측면이 혼합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지혜, 지식. 그러니까 이해력.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이 사회생활, 경제, 부 이런 걸 누릴 수 있었던 시대인데,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인공지능하고 싸우잖아요. 네. 인공지능하고 싸우려면 이해력이 더 높은데 인공지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안 돼. 그러면 뭐랑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서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학적인 사고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BC 5,600년 전에 영적인,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통찰력이라고. 통찰력.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은 이해력인데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이 있으면 돼. 이해력이 뚜렷하다. 그럼 공부도 잘해.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통찰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2050년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통찰력 얘기를 하려면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50년을 딱 놓고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선을 딱 그리면 여기 2050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2035년을 예측하고 싶다. 2025년을 예측하고 싶다. 2025년이 뉴노멀인데, 뉴노멀이라는 게 새로운 표준. 기존의 표준은 뭐냐면 산업사회의 표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의 표준은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 노동이 없으면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생각했던 부의 축적의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과연 2035년, 2050년까지 될 거냐. 2050년은 어떤 사회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통찰력인 거예요. 그래서 2050년은 어떤 사회냐 하면 스마트 도시 사회다.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의 미래를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도시의 미래를 탐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스마트 도시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그런데 스마트 도시의 미래의 주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뚜렷하게 나눠질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슈퍼 컴팩시티라는 거예요. 슈퍼 컴팩시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를 그려보냐 하면 삼성역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성역. 그럼 지하로 쫙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상에 높이 올라가잖아요. 550m짜리 롯데 123층.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그냥 뭉쳐있는, 한 곳에 뭉쳐있는 아주 슈퍼 컴팩시티를 아침에 저는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회의하고 직장 나가고 저녁에 슬리퍼 신고 아이들하고 밥도 먹고 또 공원도 가고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간이 아까 얘기한 다이아몬드예요. 빨리 뭘 해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뭐 해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시간이 아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게.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게 사는 거냐. 사람이 녹지도 있어요. 땅도 밟고 쾌적한 공기도 새고 또 본인이 만든 그런 야채를 가지고 내가 음식도 먹고 뭐 그런 자연하고 살아야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슈퍼 에코시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는 이제 이렇게 돔으로 딱 씌워가지고 거기는 엔티바이러스, 엔티코로나 아무것도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는 자급자족 하는 거죠. 스웨덴의 리젠빌리지는 이제 백인의 자급자족 마을이 벌써 시범적으로 있죠. 북유럽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래의 도시의 주거 모습은 확연하게 둘로 나눠질 것이다. 2050년. 그러면 이제 2025년은 내일 모레지만 지금 2025년의 슈퍼 컴팩시티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잠실, 삼성 여기 있는데 그럼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팩트 시티가 되지 않으면 여의도 그런 데가 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점점 그 주거에 대한 교환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강남은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강남이라는 곳은 지금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50년이면은 지금 새로 진 거 재개발 재건축 할 때잖아요. 또 그때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동 관련해서 뭐 자문할 때 앞으로 지금 그거 그냥 이렇게 일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할 때처럼 하지 말고 지금 지면 언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예상해서 지금 그걸 만들어 가라.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동이 좀 최적의 장소다. 네, 목동이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하기가. 네,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될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자유롭게 해서 높고 낮은 건물들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현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네요. 윤주선 교수님도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교수님 견해도 알고 싶습니다. 도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800년도에 도시계획 이론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현시킨 사람들이 언제 나왔냐 하면 1900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네저드 하워드라는 사람이 전원도시론 1923년인가 전원도시론이 나왔고 에베네저드 하워드는 영국 사람이고 르꼬르부제가 이제 프랑스인데 그 사람이 300만을 위한 빛나는 도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원도시는 지금 개념이 있잖아요. 그 전원도시는 용적률이고 뭐고 없는 거죠. 뭐 그냥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전원도시를 에베네저 하워드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국회에 속기록사예요. 근데 속기록을 하다 보니까 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상황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거의 비슷해. 전염병.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밖에 나가면 그냥 막 그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매연과 안개가 끼면 교통사고도 이렇게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전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원의 삶이 진짜 삶이다. 그래서 이제 글로 갔고 그런데 이제 그 르꼬르부제는 다 갈 수 없지 않느냐. 도시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뉴 어바니즘의 원조예요. 그래서 이제 빌딩을 높이 세우고 녹지를 많이 두고 그러면 그 안이 어떻게 되냐면 전원과 같이 되지 않겠는가. 도시 안에서 전원과 같이 되지 않겠는가. 도시 미화 운동이 이제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만든 거죠. 거대한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장한 고밀 계획 이 고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밀도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공간을 넓은 일반 주민들이 넓게 그 도시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같은 개념이다. 그렇죠. 아마 유현준 교수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서울 집값 단기적으로겠죠. 이제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 집값은 단기적으로라는 게 이제 한 5년 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급이 절대 부족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2%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려갈 일이 별로 없죠. 뭐 지금 정부가 애쓰고 있는 일을 이 모든 일을 합쳐도.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정부 혹은 다음 정부가 임대료의 사회화 이런 걸 계속 이제 그 이념을 머리를 이제 망치로 안 깨고 그냥 무슨 놈의 망치냐 이게 우리가 맞는데 이렇게 하고 계속 갔을 때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거예요. 어떤 지역은 너무 힘들고 어떤 지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데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IMF 때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집값 IMF 때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실직한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천만 원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천만 원 시대가. 평당? 주택 가격이 평당. 근데 5천만 원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 되면서 어디가
됐죠. 그게 타워팰리스 5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물어본 게 또 뭐 언제냐면 위기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때 물어보더라고요. 1억짜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맞췄어요. 제가 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직선을 그려보면은 나온다. 또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머리를 망치로 깨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서 가면은 3억짜리가 나온다. 어떤 지역에서 3억짜리가 나온다.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세금 이런 거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3억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못 빼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비싸야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3억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아주 과학적인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맞추셨으니까요. 5천만 원, 1억, 3억. 와, 진짜 무섭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3억은. 2030년에는 한 3억짜리 나올 거예요. 늦어도. 여기 올 때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이 책을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이제 네 분이 절 포함해서 네 명이 썼기 때문에 그 네 분의 의견을 다 이렇게 골고루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이게 고밀로 갈 수밖에 없겠다. 다 비교를 했어요. 그 토지 공개념 뭐 학자들하고도 비교를 했고 그 불평등론자들하고도 비교를 했고 또 지역균형 발전과 어떻게 될 거냐.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서울만 그렇게 가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후랭이 TV의 독자들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자산을 자기의 노력으로 발품을 팔아서 이루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지켜지도록 열심히 제가 이쪽 분야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이시죠? 네. 서울 집값 진단과 처방. 되게 제목은 딱딱한데 내용은 재밌더라고요. 후랭이 TV 시청자분들은 이제 뭐 나는 몇 억으로 얼마 벌었다 이런 책은 이제 안 봐요. 수준이 낮아서 이제 그런 거 보지도 않아 이제. 그래요? 안 봐요 이제 그럼. 이런 거 정도 이제 봐줘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희 수준이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유튜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봐줘야 된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이게 좀 망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깨져 있으니까 이걸 두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야. 안 깨진 사람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깨버리는,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드립니다. 요 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예.